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천 1박 2일 기록을 담아봤습니다. 사실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좋았으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여행 가기 좋다고 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중국을 떠나기 몇 주 전에야 부랴부랴 1박 2일이라도 가기 위해 알아보면서 이 심천이란 도시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짐벌을 챙겨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쓰긴 썼어요. 처음 산 지 6개월 만에.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중국의 고속열차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날엔 처음 했던 게 많은 날이네요. 이때는 토요일 오전에도 근무를 했어가지고 출발한 시간은 한 2시 40분 정도네요. 제가 살았던 동관이란 도시에서 심천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도착하면 해가 거의 져 있겠네요. 중국 지하철과 지하철역은 한국과 비슷하게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기차역은 아직 날것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매를 할 때 어플로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현장 매표로 하니까 시간이 한 1시간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예매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매표소도 냉방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면서 땀 줄줄 흘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예매를 했고 한 20분 정도 역에서 기다리다가 탔습니다. 여기도 좀 덥긴 했는데 그래도 역 내에는 앉을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까지 이 게이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리고 탑승할 때 비행기처럼 여권을 스캔하고 게이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 이용하실 때 꼭 여권을 가져가셔야 돼요. 지하철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까먹고 있다가 이런 걸 보면 정말 통제가 심한 국가라는 게 느껴집니다. 기차역은 너무 덥고 어두컴컴해서 좋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기차 내부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지하철역까지는 20분 정도로 순식간에 도착했고 가는 풍경이 참 예뻤습니다. 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합니다. 좀 빡세더라고요. 다음에 택시 타야지. 여기가 심천 기차역인데 진짜 크지 않나요? 진짜 실제로 보면 더 큽니다. 와, 소리가 바로 나더라고요. 뭐든지 큰 대륙. 지하철역에서 토큰을 샀는데 이 토큰 기계는 또 QR 스캔이 안 되더라고요. 소량의 현금을 다행히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중국은 현금을 정말 안 씁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노숙자들이나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도 다 QR 결제를 하고 이체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디 가실 땐 비상용어로 한 100위안 정도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하철역 오니까 6시네 세상에. 자는 시간 포함해서 24시간도 못 돌아다니겠네. 또 지하철을 타고 숙소 근처의 역에서 내렸습니다. 6시도 훌쩍 지났는데 다행히 아직 해는 완전히 지진 않았네요. 이게 저의 심천 첫 인상입니다. 깔끔하네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한국을 가고 항상 서울도 들리는데 서울 가면 항상 건물이 정말 빽빽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갈 때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땅도 넓어서 그런가 큰 도시라고 해도 공간적으로 여유가 꽤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차도가 정말 넓게 돼 있어가지고 쾌적해요. 인도 도로 모두 깨끗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괜히 신도시 느낌이 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는 외국인 투숙이 불가능한 호텔이 정말 많습니다. 때문에 호텔 어플로 예약을 했더라도 방문하기 전에 외국인 투숙이 가능한지 더블 체크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플에서는 외국인 숙박이 된다고 결제가 됐는데 막상 가면은 숙박이 안 된다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아늑한 호텔이었고 1인실이라 아주 작고 아담했습니다. 당연히 창문은 없고요. 잠깐 잠만 잘 건데 에어컨 나오고 뜨신물 잘 나오면 되지 뭐. 그리고 씻고 나와서 짐벌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저의 첫 짐벌 사용은 이렇네요. 밋밋한 영상의 움직임도 줄어서 더 밋밋한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레이션으로 좀 떼어봐야죠. 어떡해. 제 영상은 수면제가 아니것. 졸리네. 사실 저녁에 가는 곳 중 크게 기대한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낮에 가보고 싶은 곳은 많았었는데 저녁에는 딱히 갈만한 곳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하고 새벽 1시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저녁 높은 건물이 있는 그냥 시내를 걸어 다녀봤습니다. 딱히 목적지는 없었고요. 고층 건물도 많고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깔끔한 게 중국어만 없으면 서울이라고 해도 믿겠다 하기에는 이 건물들 LED가 너무 화려합니다. 한 번씩은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눈이 아파요 진짜. 그냥 불빛만 켜놓는 게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건 제 개인 생각이겠죠. 그것만 빼면은 사실 서울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천은 광저우에 비해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홍콩에서 가까워서 홍콩으로 출퇴근하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 같네요. 홍콩은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직장생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심천에서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해요. 백화점 주변으로 이렇게 야외 바도 잘 돼 있고 예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에선 심천이 가장 중국스러운
중국스럽지 않은 중국 도시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젠 광저우 영상처럼 중국스러운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다음에 갔던 원화우라는 곳은 조금 색달랐습니다. 분위기는 홍콩 비슷하게 꾸며놓은 것 같았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좀 콤콤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중국 대표 호불호 음식인 로스펀의 냄새가 아닌가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입구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이런 분위기의 내부 공간이 나옵니다. 이 건물 위쪽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고 그냥 일부러 꾸며놓은 가짜 공간인 듯 했습니다. 3층 이상은 못 가게 막혀 있었고 내부가 상당히 더운 걸로 봤을 때는 위에가 막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런 네온 사인도 모두 인테리어용으로 달아놓은 듯 했습니다. 가게가 실제로 많지는 않은데 네온 사인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워낙 독특했어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방 볼 수 있긴 해요. 한 30분 정도? 1층, 2층까지만 있었고 2층에는 뭐 옛날 이발소, 사진관, 영화관을 테마 공간으로 꾸며놓은 장소들이 있었는데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기념품점 오락실이 있었고 계속 입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달 뒤 좀 더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오면은 더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심천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한번 가보고 후기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라오지에를 갔습니다. 심천에 유명한 먹자 골목이 있고 중국 맥도날드 1호점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1호점이라고 해서 뭔가 다를 건 없지만 바닥에 이 지점의 역사를 새겨놨더라고요. 공산주의의 한 가운데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맥도날드가 처음 발을 디뎠다는 곳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의미를 빼면 길가에 흔히 있는 맥도날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먹자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다양한 중국 음식들을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고 근데 뭐 입맛에 맞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 골목 안팎으로 뭐 취두부, 야자, 음료수, 밤, 수많은 밥, 면 요리, 음료수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은박지 국수, 모찌, 대파 막창구이를 먹어봤는데 한 번이면 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좀 왠지 비둘기 같은데. 참고로 남부지방에는 비둘기 요리가 또 유명하거든요. 맛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치킨 맛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뭐 GD도 다녀갔다는 바를 가봤습니다. 근데 바라기보다는 클럽이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모든 클럽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보통은 번화가라고 해도 조금은 떨어져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한 장소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도 역시 공산주의라서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마포갈매기 뭔데? 한국에서도 잘 안 보이는 마갈이 여기 있네. 저는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고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하도 걸어서 그런가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집 가서 보니까 12시 이후로도 5,600걸음 완전히 죽겠더라. 저녁에는 말 그대로 기절을 하고 다음날은 다펀 요하촌이란 곳을 왔습니다. 유튜브에 쳐보면 2007년에 찍었던 다큐가 있는데 지금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죠. 16년 전 중국의 모습이니까 그 이후로 폭풍 성장을 했었고 너무 오래전의 영상이라서 그런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피가 필요했는데 너무 일찍 나왔나? 그래서 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한 10시 정도에 왔던 것 같은데 이게 빠른 거일지는 몰랐네요. 베트남에선 오전 9시도 대낮으로 여겨지거든요. 벽화부터 뭔가 예술거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모든 게 크진 않나 봐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또 얼마나 클까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딱 걷기 적당한 정도예요. 한 30분에서 그림을 많이 본다면 한 1시간 정도 둘러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고 스케치만 해주는 겁니다. 사실 바로 그림을 그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자기가 그리는 겁니다.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물가가 이렇게 싸지 않으니까 2007년대 다큐 그 가격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도전을 해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갔습니다. 이 작은 거리들은 모두 화랑이나 액자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가장 작은 유화도 약 4만원 정도로 가격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크면 클수록 훨씬 비싸지지만 사진이 아니고 시간을 들여 직접 그린 그림인 만큼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큰 그림들은 입이 딱 벌어지게 비싸긴 합니다. 이전에 베트남 달랏에서 자수박물관을 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래도 유화보다는 자수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수 땀 한 땀 해야 되는 거니까 자수는. 이런 똥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냥 앉자마자 냅다 제 무릎을 차지하려고 하네.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떠날 때쯤 되어가니까 화랑들이 열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이패드로 그리고 싶은 사진을 띄워놓고 바로 그리기 시작하네요. 정말 신기한 게 유화라면 수정이 정말
어려울 텐데 곧잘 그리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도 재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잠깐 지켜봤습니다. 다 돌고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건물 분위기를 보고 갤러리인가 박물관인가 싶었는데 카페 맞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카페 외관이 아니죠.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길래 기웃기웃 해보니까 카페인 것 같아서 냉큼 들어갔습니다. 커피도 팔고 그림, 기념품 같은 것도 함께 판매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귀여운 소품도 있고 멋진 그림들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느낌보다는 박물관, 갤러리 이런 데서 마신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많이 걸었기도 했고 카페인도 필요했어서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 고양이도 있고. 한참 구경하다가 커피 다 마시고 나갈까 하니까 비가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비를 뿌리고 다니는 날씨의 악마. 바로 접니다.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려다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택시 타고 또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네요. 언제나 혼자 여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여러 음식들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이날도 한 3-4개 시켜서 맛보고 싶었는데 이 2개도 다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봐야지. 가보고 싶은 곳은 정말 많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군데는 포기했네요. 그래서 온 다음 목적지는 화베이 전자상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바로 전자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같은 건물들이 혹은 그것보다 더 큰 건물들이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도매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상상하시는 전자기기의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천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린대요. DJI나 화웨이 같이 큰 대기업들도 이 심천을 뿌리로 두고 성장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맨 처음 갔던 건물은 몇 중에 걸쳐서 핸드폰 케이스를 팔고 있었고 애플워치 스트랩 등의 정말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바로 사봤고요.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가격에 비해 정품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았어요. 하도 넓어서 같은 자리도 몇 번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구경해 보고 싶어서 다른 건물도 가봤습니다. 네, 건물들 이렇게 크고 많아요. 한 건물 자체가 규모가 커가지고 다는 못 돌 것 같더라고요. 이 옆 건물에 카메라 간판이 걸려 있어서 저기구나 싶어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3층을 가보니까 카메라 매장이 많더라고요. 카메라 주변 기기인 페이유, DJI 같은 매장도 있고 심지어는 라이카 매장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 한국 들어가서 렌즈 하나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에도 미개봉 재고가 한 개 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무려 20만 원이나.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건 탐론사의 2875 소니 렌즈였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화로는 여기서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결제. 이 이후의 영상들은 모두 새로운 렌즈로 찍은 겁니다. 물론 무거운 건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진짜 무겁네요. 렌즈도 샀으니 기분 좋게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촤이 원화위엔이라는 곳이었는데 문화의 거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리도 매장들도 대부분 화려한 번화가의 매장이 아니고 되게 고급진 분위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요. 물론 한자 간판만 빼고. 중국도 이제 중국만의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서울도 인사동이나 북촌 이런 데 말고는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곳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경험한 심천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근에 본 셜록 현준님의 베이징 영상을 봤는데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중국도 마음 먹고 하면은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벽화도 하나하나 너무 이쁘고 이슬비도 내려서 색감이 더 진하게 보여서 좋았습니다. 상당히 넓어서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음원을 틀어놓은 건 줄 알았는데 라이브 공연이네요. 음악도 너무 제 취향이어서 고민 없이 그냥 들어가 맥주 한잔 시켰습니다. 이슬비 소리와 라이브 공연,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이 잠시나마 들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고 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시간이 없는 저는 바로 다음 목적지를 또 향했습니다. 난도구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옛날 성 내부에 있는 번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담장들도 많은 건물들도 벽돌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구조 누가 봐도 중국이죠. 우선 한국에는 이런 원형 입구가 거의 없으니까요. 고정 안에 있는 곳이라 그런가 중국 특유의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곳은 방금 다녀온 문화원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대신 여기는 문화원의 예술적이고 고풍스러운 느낌보다는 시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시내, 그것도 좀 독특하긴 하네.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되게 많았고 주거단지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주택 옆에 가게가 있고 또 옆에는 주택 가게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뭐가 있을까? 여기는 영상이 이쁘게 나오겠다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네요. 심천은 뭐랄까 관광 도시라기보단 살기 좋은 깔끔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물가도 엄청 비싸진 않고 그래서 심천으로 교환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있을 건 다 있는데 물가는 한국보다 또 싸니까. 이렇게 심천 여행을 끝냈는데 사실 이전에 다녀온 심천의 관광지도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두 곳을 먼저 갔어서 그런지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심천은 크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심천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세계지창을 가봤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규모와 퀄리티에 비해서 입장료가 너무 비쌌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볼 것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크기는 너무 커서 힘들었거든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인당 400위안 한 75,000원 정도로 진짜 비싸죠. 세계 모든 랜드마크를 모방한 곳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가짜 에펠탑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곳이더라고요. 근데 에펠탑에 중국어가 있다? 끝났죠. 규모는 정말 넓은데 그리고 테마도 정말 많아요. 뭐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든 랜드마크들을 그냥 모아놨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같이 다 너무 허접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쯤은 있겠지 하면서 다 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오페라 하우스, 타지마할, 피라미드, 앙코르와트 등 뭐 진짜 많은데 그냥 다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다 녹슬어 있고 이끼 껴 있고 정말 비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민속촌이란 곳도 왔는데 여기는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공연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면은 정말 갈만한데 만약 공연이 안 하는 시간이나 없는 날이 절대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도 입장료가 400위안 75,000원인데 공연이 없으면은 그냥 공원입니다. 미니어처들 많이 깔아놓은 공원이요. 이거 보려고 8만원, 75,000원 돈 내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곳, 세계지창과 그 옆에 있는 민속촌 정말 비추드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심천에서 이 두 곳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들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네. 중국이 건물도 그렇고 엄청 크고 웅장하잖아요. 근데 사실 속빈 껍데기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겉모습은 크고 화려한데 실상은 공실도 많고 사람도 없고 유령 도시 같고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영상을 많이 찍었지만 추천하지 않는 곳이기에 이곳들은 제 개인 소장용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짐볼 연습하는 날인 셈 치고 다음 영상은 마지막 중국 영상으로 중국에 처음 4개월 살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